내수부양 대책.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자, 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국민 기대감을 너무 키워놓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그 추가 경정 예산, 그 추경 편성하고 이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암시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추경부터 먼저 얘기해 보세요. 네. 추경이 효과가 있겠어요? 이분이 신봉하시는 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은 효과가 없죠. 구축 효과 때문에요.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디선가 돈을 조달하게 되면 뺏겨버리는 쪽에서는 쓰지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그건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이고 예. 케인지안의 입장 같으면 100% 구축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그 정부가 네. 2012년 그 총선과 대선 거치면서 경제 민주화를 많이 내세우면서 복지를 많이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에 대한 수요는 사실 이미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 있죠. 네. 근데 세금을 올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감세는 못할지언정 세금을 올려서 기업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수입 쪽에서는 지금 그다지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은 결국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건데, 네. 뭐 단기적으로 그 돈을 유용하고 필요한데 꼭 쓴다면은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쉽게 추경한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날 정도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같이 호응을 해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번 기자회견을 보니까 호응을 해주실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았는데. 아, 그래요? 좀 저번 회의 4월 취임하실 때 그 자신감이 많이 좀 없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 자신감 그날 뭐 피곤했을 수도 있고 그러실 전날 수도 있죠. 과음하셨을 수도 네. 있고. 과음을 하셨어도 12시쯤이면 좀 깨지 맞아요. 않으셨을까요? 깨실 수도 아니, 있네. 몸은 그래도 거의 그러기 상태지. 일단은 항상 뭐 그렇거든. 거의 채권 시장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채권 시장 반응 금리 인하 네, 쪽에 인하 베팅을 하고 쪽에 있어요?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역사상 그 경제 장관님들과 기준금리하고 달러원 환율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총재님들이 아니라 하는 총재님들이 아니라 경제 장관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정부의 의도에 맞게 금리 정책이 좀 가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새로 오시는 부총리님이 그러시다면 발맞추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꼭 그러진 않을 것도 같아요. 하는 분들이 들으면 좀 발끈할 만한. 네, 발끈할 만한 발언. 제가 본 느낌은 좀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하는 분들이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금리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인하 쪽으로 네, 거의 베팅을 특히 금통위 하기 이후에 시작했다. 더 그런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는 계속 뚝심 있게 계속 금리 인하 결국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왔거든요. 그 전망의 핵심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그 전승지 연구원에 부군되시는 분이고 물론 그 유명하신 분. 예. 제가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는. 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했죠. 했는데 네.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매파거든. 그죠? 뭐 한국은행이나 BOJ나 다 이게 유럽 쪽의 이 은행과들이지. 우리가 일본 가서 베껴왔고 일본이 유럽에서 베꼈고. 그러니까 유럽 쪽 과들이지 이게 미국 쪽 과들이 아니거든 여기가. 난 일본이 저렇게 양적 완화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좀 특별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난 한국은행이 계속 매파를 하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는 안 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동결로 버텨보려고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 이거 좀 봅시다. 하방의 가능성은 좀 이제 좀 많이 커진 건 사실이니까 네, 봅시다. 자 이제 환율. 환율 정책이에요. 이것도 한마디 하셨죠? 환율 정책이야말로 국민 행복과 동떨어지는 좋은 예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환율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그러면 전승지 연구원이 이것도 전문 분야 아니야.
그죠? 사실 근데 저 말씀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셨던 것 같아요. 최근의 현상에 대한 뭐 기업들이 이제 현지 공장 해외 이전하면서 환율 영향 덜 받고 그래서 그 수출 기업들이 돈 벌어도 국내에 투자 안 하고 고용 창출 못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환율 낮아지면은 싸게 이제 해외 재화 살 수 있고 이제 그런 약간 언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지 제 생각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분이 특히 성장론자신데 지금 뭐 BOJ도 돈 풀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ECB도 뭐 통화 완화해서 그 자국 통화 약세를 좀 유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원화 강세를 여기서 열어주고 내수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도 않은데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전민규 박사 좀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여기 얘기 네, 마저 일단 듣고 그다음에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뭐 지금 물론 이제 정부가 정부나 하느니 이제 공격적으로 개입은 안 하고 있지만은 이게 연간으로 이제 그 외환 보유액하고 한은의 선물한 포지션 증감을 보면은 올해도 개입을 적게 하진 않았어요. 올해도 계속 받아주고는 있거든요. 물론 막 끌어올리는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속도 조절의 개입이죠. 그쵸. 네.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열어줬다고 그럴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 아까 뭐 환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오는 것도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그 수출 기업 옹호적인 발언을 했거든 방금. 그죠? 우리가 그래도 역시 수출 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뭐 지난번에 다른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물론 아, 물론 전처럼 뭐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 짓고 고용 늘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뭐 중소기업들도 환율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대략 GDP 대비 작년에 6.1이었고 올해는 아마 저 추세대로 나가면 6.5를 넘어갈 것 같아요. 800 넘을 것 같아 그렇죠. 보이던데. 그 경상수지 흑자하고 지금 현재 환율 수준하고는 저는 양립할 수 있는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다른 부분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환율이 더 떨어지면서 그걸 조정하는 게 사실은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쓰라린 부분이죠. 무죄 쓰라리죠. 저는 그래서 이 지금까지 계속 그 우리나라 내수 부분을 자 니들이 희생해서 수출 키우자. 수출 키워놓으면 결국은 니들도 좋아진다. 이 논리 가지고 지금 지난 15년을 끌고 온 거거든요. 꼭 그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논리죠. 고환율 정책을 선택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노동시장 유연화는 선택을 안 했잖아요. 아니죠. 98년도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 경쟁 촉진을 위해서 이제 그 뭐 이런 그 시장 원리 강화한 것도 사실은 대기업한테 다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런 결과로 이제 가계 부분의 소득이 위축되어 온 건 사실이고 그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와 고용에 나서면서 이제 선순환으로 가기를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돈이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일부 대기업에서 멈춰버리니까 더 이상 희생을 요구 못 하는 거죠. 가계 부분에다가. 그래서 저는 저 이야기는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환율 정책이야말로 국민 행복과 동떨어지는 좋은 예다. 환율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제 그 환율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데도 막으려면 계속 외환보유액을 쌓아야 됩니다. 그죠? 1년에 5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2% 정도 난다 치면은 원화 채권을 발행해서 원화를 걷어들인 다음에 그걸로 달러를 사서 달러 채권을 사게 되면은 2% 역마진이 난다는 얘기죠. 500억 달러를 그런 식으로 사들이게 되면은 1조 원의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한테 1조 원을 주기 위해서 국민 세금 1조 원 쓴 거랑 똑같은데 거기서 환차손까지 나버리게 되면 굉장히 커지는 거죠. 환율 떨어뜨리는 걸 막음으로써 국민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계속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줘왔던 건데 자, 이제 환율 떨어지면 좋다는 건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환율 떨어지면 내가 여름 휴가지가 제주도 갈게 동남아로 바뀌고 동남아로 갈 사람들이 유럽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환율 정책이야말로 국민 행복과 동떨어지는 좋은 예. 정말 정확한 말씀이라고 저는 저도 근데 정말 너무 동의하고
저 말씀도 맞다고 현상에 대해 정말 잘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또 그렇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정책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6%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도 못 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달러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환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충분히 해외 투자를 좀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나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말을 못하게 하네. 2007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말아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때는요. 그죠? 그때는 물론 너무 막 예. 갑자기 나가는 측면도 있고 그때 해외 증시가 막 급등을 하면서 해펀드가 막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또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 여건도 있었거든요. 해외 시장 여건이 지금은 또 이제 그런 국면은 아니고. 그건 모르죠. 그때도 그렇게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 뭐 차이나 펀드 하나 없으면 바보 소리 들었었으니까. 난 없었어. 저도 바보였습니다. 네, 없었어. 어쨌든 간에 네, 그 말을 다 동의하고 지금 경상수지 GDP 대비 6%가 넘은 올해 뭐 800억도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제주도 갈 사람 동남아시아 가고 동남아시아 갈 사람 유럽 갈 거라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환율이 떨어지면 이게 수입 물가가 떨어지죠. 낮아져서 예. 그 가계의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더 클 것인지 예. 아니면 예. 이게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뭘 팔아주던 거 줄어들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팔아주던 거 줄고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 물건 수입해서 쓰거나 해서 내수가 더 안 좋아지는 효과도 또 있는 거거든. 자, 어느 쪽에 문제가 더 심각할 거냐를 따져보면 결국은 지금의 현재의 소비 침체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소비 침체는 굉장히 다분히 구조적인 구조지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소비 침체가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환율이 떨어져서 소비가 확 늘어나주면 실질 구매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주면 오케이인데 환율이 떨어져서 실질 구매력이 올라가더라도 소비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입장이거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환율이 떨어져서 실질 구매력이 높아져서 소비가 늘어나주지 못한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손해고 그럼 소비자들한테 이익이어야 되는데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큰 이익이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보면 환율이 떨어져서 우리가 좋을 게 없잖아. 아니죠. 그 전체로 놓고 보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가계부문한테 니들한테 별로 이득도 안 되면서 수출 기업만 깨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설득할 수는 저는 없어요. 뭐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국가 정책으로서 국가 정책이면 설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지. 국가 정책으로서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선택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환 떨어지는 걸 막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소비가 안 살아나서 계속 1년에 800억 달러, 900억 달러 이런 식의 흑자가 난다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환율이 100원, 200원 떨어지면서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2004년에 이 반복될 거라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이냐? 예.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무지하게 크게 늘어났잖아. 이게 크게 늘어난 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도 지금 그런 국면이 계속 됐었잖아요. 근데 엔고에도 현상을, 경상흑자가 안 주는.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 합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합이 아니라 따로 떼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따로 떼놓고 본 사람들의 힘이 예전과는 다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2012년 총선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 들고 나온 거는 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희 회장의 표도 한 표고 일개 서민의 표도 한 표, 같은 한 표입니다. 네. 선거에서는 같은 한 표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쪽수가 이 환 떨어지는 쪽에서 나는 이득을 본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면은 저는 정책이 그래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글쎄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도 환율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나는 그 우리나라 강세로 고용의 가는 게 50%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그러던데 중소기업들이 환율 떨어져서 힘들다고 계속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 의견이 너무 엇갈리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